반갑습니다. 미래학회를 하니까 이 장비도 미래지향적으로 양쪽에 이렇게 다 차고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토크 콘서트 하는 그런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법학, 행정학, 정치학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미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여의도에 가서 정치를 해보니까 미래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게 현실 정치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의도를 떠나서 미래학회에 가입을 해서 제가 가장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를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이것이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저의 관심은 한국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각에서 한번 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2050년에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모든 경제력을 합한 것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면 세계 GDP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또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의하면 당연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2030년대에 추월할 거다. 어떤 분이 2020년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3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가고 그 다음에 11개 국가들이 파도를 치면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과 멕시코, OECD의 두 나라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과연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좌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이 세 나라, 소위 3대 강국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가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협력도 하고 있고, 더 크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소위 G2 국가의 상관관계가 아시아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우리들이 고려해 넣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5가지 분야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시아가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그리고 환율 비상, 그 다음에 또 수출 비상, 그 다음에 금융재정 위기, 이렇게 많은 불리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지금 저하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또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협력입니다. 아시아는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연합이나 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집단적인 틀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얀마의 민주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를 빨리 하고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지수를 봐도 그렇고 또 실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봤을 때도 불란서나 이태리 같은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대세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7번째로 배출을 하고 있지만 녹색 성장에 대한 방향과 또 우리의 선택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아시아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소통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구촌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단단한 융합을 위한 접착제, 저는 이것이 문화 소통이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도 있고 보이는 문화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아시아가 이제는 21세기의 문화의 중심에 서고 그 앞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우선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지역 불균형,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를 진작을 해서 중국의 지속 성장을 유지한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가까운 우리 일본은 그동안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G7 국가에서 20년 동안의 경기 침체를 거치고 자연 재난을 겪고 사회적인 개혁에 지금 돌파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열린 국제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이게 인도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인구는 많고 영어를 쓰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산업의 인프라라든지 또 이런 환경 문제, 또 전력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숙련 근로자의 부족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간 내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지금 부상하는 거에 못지않게 인도도 계속 그 성장력을 높여서 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아시아의 어떤 전체적인 세력 균형의 변화와 큰 경제 흐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파도를 타고 넘어서 아시아의 그런 중견 국가로서 국력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세안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EU 국가보다 많고 성장률이 6%로 가고 있고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또 한국의 외국 투자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는 곳이고 또 한국의 해외 건설 시장의 2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가속화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 전략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변화라는 틀 속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과 접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언론에 그동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 2만 불, 또 인구 5천만, 작년 6월 1일 날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 국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7강에 속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로 돼 있고 앞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은 2025년에는 약 5만 불 1인당, 그리고 2050년에는 8만 불,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도전,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돼야만 국민 대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 복지로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선진 복지 국가화로 가는 그 선택, 그 모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역시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대략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제3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고 임박해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국가 안보적으로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이 더욱더 고립하고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매일매일 일어나는 또 단시간 내에 일어난 남북관계를 넘어서 커다란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남북 통일은 불가피하게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국제 경제 흐름, 이것은 남북 통합의 경제적인 통합의 좋은 조건이 됩니다. 북한이 물론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남북 경제 협력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개혁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실제 이런 정치나 군사적인 대립을 넘어서 경제적인 통합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독일과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30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은 일어날 거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주도로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된 한반도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 8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50년입니다만은 만약에 그거보다 빨리 2030년경에 남북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큰 나라들, 중국, 미국, 인도, 전부 인구가 5억, 10억 넘는 나라들이고 8번째 한국이가 있는데 인구 1억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잠재력과 국민적인 그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민주주의와 인권, 그 다음에 또 녹색 성장 그 내용을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류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DNA, 문화의 DNA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소통의 매력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정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싸이 말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문화 사회로 가는 그 가장 큰 변화, 이것을 한국이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외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공직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도 한 분 나왔고 관광공사 사장도 계시고 또 연예 방송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말하자면 다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남북 분단이 돼 있고 고령화 사회에 있지만 아시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5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그 확대를 위한 국민적인 어떤 그 통합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전략적 선택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정부가 이런 지금 인수위 기간입니다만은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서 미래로 나가는데 저희 국제 미래학회에서 생각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